권태식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비극의 연속이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불행의 구렁텅이에 던져진 듯한 삶을 살았다. 어머니는 그가 갓난아이였을 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마저 생활 능력이 부족하여 어린 태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어린 나이에 그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한 채 차갑고 공허한 세상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의 누나이자 그의 고모 이말순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사실상 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다. 말순은 원래부터 평범한 성격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만 보아도 속마음을 꿰뚫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지니고 있었고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저 아이는 귀기가 있다는 말까지 돌곤 했다. 그런 그녀가 조카 태식을 맡아 키우기로 했을 때 사람들은 놀람과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을 품었다. 왜냐하면 말순은 단순히 아이를 키운다는 차원을 넘어 운명 자체를 바꾸어주는 듯한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식은 유치원 시절부터 고모를 엄마라고 불렀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였다. 그는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진짜 멋있어. 점도 보고 사람 미래도 다 맞춰 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다른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려도 태식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말순은 친엄마보다 더 위대한 존재였다. 그는 어린 마음에도 이 사람은 내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자 내 운명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말순 또한 태식을 단순한 조카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맞이하라는 집안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완강히 거부했다. 내 인생은 이 아이한테 다 걸었어. 나는 이 아이 엄마야. 그녀는 가족 모임 때마다 이렇게 선언했다. 처음에는 다들 여자가 왜 저리 유별나게구나 하며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말순의 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조카의 옷, 학용품, 학비 하나까지 철저히 책임지며 키웠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단순한 헌신만이 아니었다. 태식은 어릴 때부터 고모의 관상과 사주풀이를 보며 자랐다. 말순은 늘 그에게 말했다. 태식아, 사람은 눈만 봐도 다 보여. 누구랑 어울려야 하고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잘 들어. 내 앞날은 내가 다 지켜줄 테니까. 태식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실제로 말순이 해준 조언은 기묘하게도 항상 들어맞았다. 초등학교 시절 태식과 친해지려던 친구의 부모가 큰 사기를 당해 가세가 기울었는데 말순은 이미 몇 달 전 그 집안은 조심해라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자 태식은 고모의 능력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그녀의 말을 곧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나 고모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봐주며 생계를 이어가던 그녀는 동네 장터에서 늘 구설수에 올랐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신처럼 떠받들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여자는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어 돈 뜯어내는 사기꾼이라고 욕을 했다. 말순은 그런 소문에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대담하게 맞섰다. 사람을 살리는 게 사기라면 너희들은 평생 속고 살다 망하겠지. 그녀의 기세에 눌린 사람들은 차마 대꾸하지 못하고 물러나곤 했다. 태식은 그런 고모가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두려웠다. 그녀가 마치 신비한 힘으로 사람들의 운명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태식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사춘기의 반항심 속에서도 그는 고모를 떠날 수 없었다. 다른 친구들이 엄마 아빠에게 반항할 때 태식은 고모에게 반항했지만 그 끝은 늘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이었다. 내가 아무리 날 미워해도 나는 내 엄마야. 죽을 때까지 그럴 거야. 말순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고 태식은 그 말에 늘 무너졌다. 그는 고모의 굳건한 의지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사실 태식의 아버지 권영식은 이런 상황을 못마땅해 했다. 그는 동생이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조카에게만 집착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술만 취하면 그는 태식에게 야, 내 고모는 내 인생 망치고 있어. 내 엄마 흉내 내는 거 징그럽지도 않냐 라며 쏘아붙였다. 하지만 태식은 아버지의 말을 단 한 번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보다 고모가 나한테 훨씬 엄마 같아 라고 소리치며 집을 뛰쳐나갔다. 결국 아버지는 점점 아들보다 동생에게 밀려나는 기분을 느꼈고 둘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벽이 생겼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태식은 오직 고모 말순만을 의지하며 자라났다. 그녀는 엄격하면서도 동시에 애틋하게 태식을 지켰고 그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믿음은 훗날 예기치 못한 사건들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두 사람의 유별난 유대감은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선 집착과 운명의 굴레처럼 얽혀 있었고 그것이 훗날 태식의 인생을 극단적으로 흔들어 놓는 씨앗이 되었다. 박진우의 집안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 문드러진 감은 그 자체였다.
그의 어머니 서영숙은 지역 교회 권사라는 허울 좋은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상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흔드는 철권 통치자였다. 남편이자 진우의 아버지 박재우는 평생 건설업으로 돈을 벌었지만 은퇴 후부터는 늘 술에 취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며 영숙의 눈치만 보며 살아갔다. 집안의 실세는 누가 뭐래도 영숙이었고 그녀는 며느리로 들어올 여자를 재산 지킴이이자 집안의 또 다른 하수인 정도로만 여겼다. 문제는 그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독선적이었다는 점이다. 영숙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모든 걸 통제하려 했다. 그녀는 일명 집안의 검열관이었다. 아들 진우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심지어는 친구들과 술을 몇 잔 마셨는지까지 캐묻고 따졌다. 진우가 몰래 사귄 여자친구들은 예외 없이 영숙의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 몇몇은 직접 영숙에게 모욕을 당하고 울며 헤어졌고 어떤 이는 진우에게 너는 괜찮은데 내 엄마가 너무 무섭다며 단칼에 관계를 끊어버렸다. 진우도 처음엔 반발했지만 매번 여자친구가 떠나고 홀로 남겨지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무력해졌다. 결국 그는 엄마가 허락해야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이번에 만나고 있는 최미라는 달랐다. 진우보다 3살 연상으로 부잣집 외동딸이자 명품 매장 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성격이 당돌하고 외모 또한 화려해 어디서든 시선을 끄는 타입이었다. 진우는 처음엔 그녀의 강렬한 매력에 휘둘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녀가 집안의 견제에도 맞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엄마도 이번엔 함부로 못할 거야. 미라는 내가 만난 여자들 중에서 제일 독해.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진우는 미라와의 결혼을 밀어붙이려 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미라에 대해 탐문을 시작했다. 교회 지인들을 통해 동네 미용실에서 심지어는 미라의 직장 동료에게까지 돈을 쥐어주며 사생활을 캐냈다. 소문은 다양했다. 미라는 연애 경험이 많았고 그중에는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깨진 것도 있었다. 또 명품 매장에서 일하다 보니 손님들과 과도하게 친밀해진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가십이었지만 영숙은 그것들을 사실로 굳혀버렸다. 그녀의 입에서는 그런 여자는 우리 집안의 발도 못 들여놓는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다. 더 큰 문제는 고모 박명자였다. 진우의 고모 명자는 평생을 점집을 전전하며 살았다. 점괘와 관상으로 돈을 버는 걸 업으로 삼았고 스스로를 하늘이 점지한 무당이라 부르며 위세를 부렸다. 집안에서도 늘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영숙은 이상하게도 명자의 말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신뢰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명자가 과거에 몇 번 마친 것 같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교통사고를 당할 것 같다더니 실제로 다쳤고 사업이 망할 거라더니 정말 부도가 났다는 식의 사건들이었다. 사실은 애매하게 던진 말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결과였지만 영숙은 신내림받은 집안 사람의 말은 무조건 맞다고 믿고 있었다. 명자는 미라의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얘는 안 돼. 눈빛이 새고 입술이 얇아. 남편 잡아먹는 상이다. 집안도 뒤흔들 거고. 이 말 한마디에 영숙은 완전히 마음을 닫았다. 진우가 아무리 설득해도 내 고모 말이 틀린 적이 있냐? 라며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 박재우는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가정에서 힘을 잃은 지 오래라. 그의 말은 공기처럼 무시되었다. 결국 집안 분위기는 진우 대 어머니 고모의 구도로 완전히 갈라졌다. 진우는 처음으로 집안에 대놓고 대들었다. 엄마, 고모 말이 무슨 법이야? 내 결혼은 내가 하는 거야. 하지만 영숙은 매섭게 쏘아붙였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간 집안이 망한다. 결혼식장에 내가 안 가도 좋겠냐? 이 말은 진우의 심장을 후벼 팠다. 결혼식에 어머니가 불참한다는 건 곧 집안의 결혼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였다. 지방 소도시에서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박씨 가문에게 그것은 사실상 호적에서 파내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었다. 진우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한편 미라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스꽝스러웠다. 진우야, 내 엄마는 내가 무슨 귀신이라도 씌인 줄 아나 봐. 웃기지도 않아. 우리가 행복하면 됐지. 왜 남의 입을 막으려고 해? 그녀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저 집안에 들어가면 평생 저 사람들한테 시달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던 것이다. 그러나 체면과 자존심이 강한 그녀는 그것을 쉽게 티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맞받아쳤다. 내 엄마가 뭐라 하든 난 상관없어. 대신 내가 내 편에 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못 참아. 결국 진우는 양쪽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다. 한쪽은 독재자 같은 어머니와 미신에 빠진 고모. 다른 한쪽은 강단 있지만 자존심 강한 연인. 그 사이에서 그는 점점 기력이 소진되어 갔다. 밤마다 술에 의지했고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며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다.
야, 내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결혼 밀어붙여봤자 결국 깨진다. 내가 진짜 미라를 사랑하면 집 나가서라도 살아. 근데 너 그럴 배짱 있냐? 그날 밤 집안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저녁 식탁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평범한 가족의 대화 따윈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고모 송자영은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괜히 말한 줄 알아?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내가 거리에서 수십 년 동안 관상 봐온 사람이다. 저 여자, 얼굴만 반반하지 속은 칼로 뒤덮인 독사야. 그녀의 시선은 서늘하게 미래에 옳게 장미라를 겨냥하고 있었다. 뭐라고요? 미라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지만 입술이 떨렸다. 저한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 지금까지 정우 씨랑 진지하게 만나왔고 두 사람의 관계를 함부로 부정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요. 정우의 어머니, 즉 자영의 언니인 김정숙은 눈치를 보며 말을 얹었다. 자영아, 내가 좀 심한 거 아니니? 애들 마음이 중요한 거지. 관상이 뭐 대수라고. 하지만 송자영은 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획 돌려 언니를 노려보며 거의 외쳤다. 언니가 몰라서 그래. 저 여자가 들어오면 집안이 망해. 내가 딱 보니까 저 눈매가 남편 잡아먹는 팔자야. 그리고 그 입술, 저런 입술 가진 여자는 절대 평범한 삶 못 산다니까. 순간 미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한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분위기를 뚫고 단호하게 말했다. 고모님, 저를 그렇게 보신다면 앞으로 전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와 정우 씨의 문제는 저희 둘이 결정할 일입니다. 정우는 옆에서 진땀을 흘렸다. 어머니와 고모, 그리고 여자친구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리며 겨우 중재를 시도했다. 그만들 하세요. 고모, 제발 이성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자영은 비웃듯 헛웃음을 흘렸다. 사랑이면 다냐?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딴 말에 속을 것 같아. 정우야, 내가 눈이 멀었어. 내 아버지도 저런 눈 가진 여자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기억 안 나. 결국 사업 말아먹고 집안 거덜 났잖아. 이 말은 정우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술에 빠져 집안을 파탄낸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에 미라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정우 씨 설마 고모 말 믿는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니, 난 그냥 정우는 우물쭈물하며 답을 흐렸다. 그 순간 정숙이 손으로 식탁을 탁 치며 말했다. 이제 그만. 오늘 이 얘기 더는 못하겠어. 미라 씨, 미안해요. 자영이가 워낙 세게 얘기하는 성격이라 그냥 흘려들어요. 하지만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흘려들을 수 없는 모욕을 들었는데요. 저를 독사라니, 남편 잡아먹는 팔자라니 정우 씨.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저한테 최소한의 편도 못 들어줘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방황했고 침묵은 미라에게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자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기세등등하게 웃으며 말했다. 봐라. 벌써 이 집안 평화가 깨지지 않았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난리다. 내가 괜히 막장 같은 소리 하는 줄 알아? 이게 현실이야. 정숙은 동생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었다. 미라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다는 듯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정우 씨, 저 다시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할 준비가 진짜로 되어 있는지.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현관으로 향했다. 정우가 따라 나서려 했지만 자영이 그의 팔을 잡았다. 따라가지 마. 너도 알잖아. 저 여자랑 살면 평생 피눈물 흘릴 거라는 거. 정우는 굳어버린 얼굴로 한참을 서 있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제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 미라의 발걸음 소리가 문을 쾅 닫으며 사라졌다. 정숙은 머리를 싸쥐고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꼴이니 결혼 앞두고 이런 지령이라니. 자영은 냉소적으로 대꾸했다. 지금이라도 다행이지. 내가 아니었으면 저 독사가 벌써 이 집안에 발들였을 거야. 정우는 차가운 식탁 위에 놓인 술잔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순간부터 세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 문이 쾅 닫히던 그 밤 이후 정우의 일상은 갈갈이 찢어졌다. 미라는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말끝마다 내가 내 편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머니 김정숙은 본체만체하며 교회에 더 매달렸고
고모 송자영은 내가 다 막아줬다는 승자 포즈로 매일같이 점포로 출근해 단골들에게 며느리감 가려낸 썰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그 자영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동네를 타고 직장을 타고 결국 미라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다. 독사 눈매, 남편 잡아먹는 상이라는 그 서늘한 말이 미라의 자존심을 긁은 것이다. 그날 저녁 미라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 번만 더 내가 내 편인지 세상 앞에서 증명해. 정우는 흔들렸다. 그는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이 주도권을 잡아본 적이 없었다. 어릴 적엔 어머니의 그림자였고 커서는 고모의 예언에 눌려 살았다. 미라를 만나 처음으로 내 사람이 있다는 감각을 맛봤는데 그마저도 식탁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마지막이라고 마음먹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결심했다. 그가 택한 방식은 확인이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과 믿으라고 강요받는 것 사이를 칼로 가르듯 가르고 싶었다. 그래서 정우는 예전에 같은 팀이던 박대리를 불러냈다. 박대리는 사설 정보업체와 연결이 있는 말수가 적고 눈치가 빨랐다. 해외 출입국 기록, 최근 금융 내역, 그리고 가능하면 근무지 확인까지. 합법선에서 최대한. 형, 이거 애인 건 거죠? 이런 건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합니다. 이틀 뒤 정우는 메일 한 통을 받았다. 거기엔 미라가 최근 1년 동안 마카오 클라크 파라냐케를 순환하며 35일 단위로 들락거린 기록이 일목요연했다.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사진, 필리핀 공항 CCTV 스틸컷, 카드 승인 내역, 익숙한 상호들이 눈에 들어왔다. 샤엑스, 프라엑스 등 명품 매장 점장이 맞긴 맞았다. 다만 명품을 소비하던 손님들의 도시들이 미라의 출장지와 이상하리만치 맞아떨어졌다. 더 문제는 국내 기록이다. 강월랜드 출입 이력,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월이 13회. 승인 금액은 소액 분할로. 그러나 총합은 크다. 정우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버텼다. 이게 다 오해일 거라고, 누군가가 미라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스스로를 속여보았다. 하지만 마지막 장의 사진에서 그는 굳어졌다. 미라가 담배를 입에 문 채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 봉투 위에 적힌 건 계약금. 정우는 전화를 걸었다.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미라는 짧고 빠르게 응수했다. 내일 저녁 내가 자주 가던 카페. 계약서도 가져갈게. 계약서? 정우는 내심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항상 서류로 사랑을 확인하는 걸 싫어했는데 오늘만큼은 서류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다음 날 카페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미라였다. 미라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톤다운한 재킷을 걸쳤다. 화장은 평소보다 연했다. 그녀가 먼저 봉투를 꺼냈다. 하객 축소 결혼으로 가자. 대신 신혼집은 내 부담. 나머지는 내가 맞출게. 말은 온화했으나 눈빛은 간절했다. 정우는 자기 앞에 놓인 또 다른 봉투를 밀었다. 이건 내가 준비한 거. 미라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사진 출입국 기록 사본카드 승인 내역이 겹겹이 꽂혀 있었다. 순간 미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게 뭐야? 내가 묻고 싶어. 이게 뭐야? 정우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내가 널 믿고 싶었던 만큼 너도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줬어야 했어. 미라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그대로 등을 의자에 붙였다. 그리고 놀라우리만치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래. 인정할게. 나 거기 다녔어. 근데 내가 아는 방식으로 생각하진 마. 내가 돈을 이루러 간 게 아니라 돈을 벌러 간 거야. 정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미라는 말을 이었다. 고객 관리, 하이롤러 접대, 명품 VIP들, 카지노 VIP들 다 똑같아. 다만 장소가 다를 뿐. 난 그들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수수료를 받았어. 내가 본 계약금은 내 몫이었어. 순간 정우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들이 맞물렸다. 모든 게 그럴싸했다. 그러나 그럴싸하다는 건 곧 불길하다는 뜻이었다. 그 세계에서 그녀가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세계와 맞닿지 못한다는 증명이기도 했으니까. 정우가 입을 떼려는 찰나 카페 출입문이 다시 열렸다. 송자영이 등장했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고모 여기서 뭐해? 자영은 휴대폰을 높이 들었다. 화면에는 라이브 방송 화면이 켜져 있었다. 제목은 노골적이었다. 독사상 며느리의 민낯, 공개합니다. 정우가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자영이 소리쳤다. 한 번만 더 내 말을 무시하면 내가 세상을 움직여서라도 너를 말릴 거야. 카페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미라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미쳤어요? 지금 라이브 켰어요? 자영은 코웃음을 쳤다. 세상 앞에서 증명하라며? 내가 증명해 줄게.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미라가 벌떡 일어나 손을 뻗었고
자영이 몸을 틀며 충돌이 났다. 순간 휴대폰이 바닥에 쾅 떨어지며 화면이 금 갔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이 접속해 있었다. 댓글이 흘러가고 캡처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걸 느꼈다. 그는 둘 사이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제발, 그만. 그러나 자영은 멈추지 않았다. 미라 씨, 당신 아버지 농사 짓는 거 맞지? 이사장, 웃기지 마. 내가 해외 갔다 온 건 봉사가 아니라 도박장 접대였어. 증거 여기 다 있어. 그녀가 흔든 봉투에서 서류가 쏟아졌다. 문제는 그중 몇 장이 정우가 미라에게 보여줬던 자료와 똑같았다는 사실이다. 미라의 눈이 매서워졌다. 이거 내가 고모한테 넘겼어? 정우는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야. 난 그때 카페 정면 유리창 너머로 플래시가 터졌다. 누군가가 이미 밖에서 촬영 중이었다. 사건은 순식간에 덩치를 키웠다. 미라는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갔고 자영은 뒤쫓았다. 정우는 계산대에 카드를 던지고 뛰어나갔다. 바깥은 소동 그 자체였다. 골목 어귀에 정차한 차가 급히 출발했고 자영이 보도블록에 비틀거리다 넘어졌다. 고모. 정우가 달려가 붙잡는 순간 김정숙의 전화가 울렸다. 정우야, 큰일 났어. 교회 단톡방이 난리야. 내 고모가 방송 켰다며? 지금 너희 회사로도 기사 돌고 있어. 회사는 빠르게 반응했다. 사생활 이슈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우려, 사실관계 확인시까지 대기 발령. 단 몇 줄의 메일이 정우의 위장을 쥐어짜듯 조였다. 그는 회사 건물 광장에 앉아 손에서 땀을 흘리며 전화를 붙들었다. 미라는 받지 않았다. 대신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장미라 씨 대리인입니다. 방금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명예훼손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송자영 씨와 귀하정우 모두 고소 대상 검토 중입니다. 정우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잠깐만요. 저는 자료 제공 경로가 귀하 쪽으로 확인되면 공범 내지 공동불법 행위자로 보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정우는 그제야 실감했다. 진실을 확인하려던 그의 시도가 고모의 광기와 결합해 세상에 뿌려진 순간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사건은 인터넷에 막장 각본으로 굳어졌다. 도박장 VIP 접대녀브, 부속 고모의 정화 작전 리스, 줏대 없는 아들. 각종 커뮤니티에는 익명 제보가 쏟아졌고 사실과 상상은 구분 없이 뒤섞였다. 그 여자 전에 남자 뜯어먹었다더라. 고모가 예전에 단골에게 돈 떼먹고 잠적했다더라 같은 이야기까지 덧칠됐다. 그날 밤 김정숙이 쓰러졌다. 교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위로받던 중 누군가 자매님 집안이 저렇게 시끄러우면 직분 내려놓으셔야죠라고 내뱉었다. 얼굴이 굳은 정숙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숨이 가빴다. 정우가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 복도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다. 자영은 그 와중에도 SNS에 글을 올렸다. 진실은 이긴다. 나는 조카를 살리고자 했다. 좋아요와 비난이 동시에 폭발했다. 병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허공을 바라봤다. 누가 누구를 살렸다는 거지. 새벽녘 미라가 나타났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하지만 고개는 굳게 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정우 씨,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어. 당신도 당신 방식대로 살았고. 근데 오늘 당신 고모가 내 삶을 짓밟았어. 그리고 당신은 그걸 막지 못했지.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하다는 말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 하지만 우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미라는 잠시 병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내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야. 고모뿐만 아니라 자료 제공 경로도 확인할 거고. 정우는 무너졌다. 어머니의 병상, 고모의 광증, 연인의 소송, 회사의 대기 발령. 세 개의 벽이 동시에 좁혀오기 시작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적셨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선 남자였다. 그 사이 휴대폰이 또 울렸다. 발신자는 박대리. 형. 추가 이슈 장미라 씨. 상대 쪽에서도 맞소 준비하는 듯. 그리고 박대리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고모님 예전 사건. 단골 상대로 역술료 과다 청구 건 캡처가 돌아다닙니다. 형. 이거 가족 전체전으로 번질 듯해요.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결국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물어뜯는 결투장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는 신을 앞세우고 누군가는 사랑을 내세우고 다른 누군가는 정의를 들먹였다. 그러나 그 모든 표 아래에 숨은 건 체면과 자존심과 돈이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가 아닌 독백을 했다.
누가 옳았는지 모르겠다. 다만 내가 틀렸다는 건 안다.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파국은 끝내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오전 미라의 법무법인이 기자회견 예고 메일을 뿌렸다. 제목 개인의 사생활을 도구화한 사이버 린치. 우리는 끝까지 간다. 같은 시각 송자영은 역술 협회 간담회에 강연으로 나가 도끼 가득한 며느리를 막아낸 사례 발표를 예고했다. 김정숙의 병상 앞 TV에서는 연예인도 정치인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스캔들이 썰로 소비되는 와중에 누군가가 자막처럼 타이핑했다. 막장. 그 자체. 정우는 마지막으로 미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틀렸다. 고모를 막았어야 했다.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있으면 뭐든 하겠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책임. 그 말 법정에서 들을게. 문이 쾅 닫히던 첫 밤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다. 이제 이야기는 각자의 법정으로, 각자의 신전으로, 각자의 지옥으로 갈라져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처음 우리가 믿었던 사랑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파국만이 계절처럼 당도했다.